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재탁 논란을 빚고 있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대통령 경호원 제압 사건 진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경호원이 퇴장을 시켰는데 그 과정이 옳았냐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자기 쪽으로 잡아 끌면서 경호상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강 의원은 대통령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이미 노안 상황에서 제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퇴장을 시켰죠. 과잉 경호다, 심기 경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경찰서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비료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수 여천농협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여수경찰서가 여수시 여천농업협동조합이 유기질 비료 보조금을 횡령해 왔다는 내용을 인지했고 이 자료를 검토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여천농협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의 유기질 비료 보조금 2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경찰은 감독기관인 여수시청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고 서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농협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시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여수시가 농민들이 구입하는 유기질 비료 포대당 2,400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비료 공급은 지역 농협이 맡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역의 한 농민이 여천농업에 3년 동안 비료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최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가 관련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앞서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언론을 통해 고발인 농민 A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유기질 비료를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며 보조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농민들에게 지급될 비료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면 예산 지원 기관인 여수시가 나섰어야 할 텐데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킨 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여천농협의 20억 원대 유기질 비료 공급과 관련한 횡령 논란은 지역 농민의 고발 이후 여수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동안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수시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는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언론에서 취재를 진행하자 관련 내용이 알려질 경우 해당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고발인도 원치 않는다며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고발인의 고발 직후 여수시가 고발인 면담을 진행해 횡령 사실을 확인했고 여천농협 측에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를 했으면서도 이 횡령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 제기에 대해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까지 농민 A씨가 고발을 취하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경찰의 수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며칠 전에서야 비료 보조금의 일부 부당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수에 나선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유기질 비료 보조금 집행 내용을 조사한 결과 비료 구매 대상이 아닌 4개 농가에 56만 원 상당의 비료가 잘못 배분됐다며 잘못 배분된 비료 비용을 회수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처음 관련 사실을 인지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 조치를 할 일을 왜 7개월이나 미루면서 의혹을 부인해 왔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조성한 오천동 그린아일랜드 차량 통제 구간, 이른바 그린웨이와 관련해서 잔디광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순천시, 도로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네, 정원박람회 개최와 함께 전국적인 이슈가 된 도로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한 순천 오천 그린 아일랜드 잔디광장인 그린웨이를 두고 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도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과 광장을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순천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 도사동, 오산, 오림마을 등 5개 마을 주민들이 경찰과 순천시를 대상으로 이 오천 그린 아일랜드의 차량 통제를 해제해달라며 이 차량 시위까지 벌이며 위력 시위에 나섰는데요. 순천시는 시민들이 그린웨이의 존치를 원하고 있다며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시의 자체 조사나 일부 언론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그린웨이 존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존치가 60%에 원상복구가 35%가 나왔다며 존치를 전제로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의 강변로 4차선 1km 구간의 잔디광장 도로 기능 회복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했고 이제 박람회가 끝이 났으니 도로 기능을 회복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순천시는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웨이가 박람회 기간 동안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전국에 알려졌는데 이 그린웨이를 폐쇄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의 그린웨이 존치와 관련해 제가 어제 해당 실무부서 책임자를 통해 그린웨이 존치와 관련한 순천시의 후속 대책을 취재를 통해 확인해 봤는데요. 순천시 관계자는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이 국비를 지원받아 동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고 실무부서 차원에서 여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순천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통체계를 개선하거나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순천시가 구성하고 있는 그린웨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가시화되고 주민들이 해당 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를 지금으로서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광양시가 지역 특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건비를 꼽으셨어요. 네, 광양 지역 특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의 농민들은 영농의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인건비를 뽑았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 농업 정책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매실, 단감, 떫은 감에 대한 생산과 판매, 유통 및 경영 형태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매실의 경우 농가 경영주의 농업 경력은 평균 40년 6개월에 매실 재배 경력은 평균 24년 8개월로 나타났고 재배 면적은 987.4헥타르, 농가당 평균 재배 면적은 4066.2제곱미터로 조사됐습니다. 이 단감 재배 농가의 영농 작업은 병충해 관리가 37.5%, 수확이 34.9%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보유 농기계는 동력 운반차가 76.9%, 농업시설은 저장 저온고가 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떫은 감 재배 농가 역시 영농 작업은 수확이 36.5%, 병충해 관리가 31.3% 순으로 나왔고 보유 농기계는 동력 운반차가 80.5%, 농업시설은 저온 저장고가 70.2%를 차지했습니다. 농민들이 또 아무래도 고령화되면서 영농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광양 지역 농민들은 특산물 재배에 농기계를 활용한다고 해도 과수 정정이나 수확 등 작업에 인력이 필요한데 영농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인력을 구한다 해도 높아진 인건비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의 특산물의 활성화나
새로운 농업소득원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역에서도 상급 종합병원의 필요성, 의대 유치, 대학병원 유치 필요성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여수 전남병원이 신축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권의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이 전남병원이 오는 2026년 웅천동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0층, 460여 개의 병상 규모로요. 중증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 질환센터, 호흡기 센터 등의 전문센터와 25개 진료과를 갖추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재난의료 및 간염병 환자 진료 거점 기능 등을 수행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 현재 지역의 중증 환자 및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부족한 실정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요. 이 현재 원도심권의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지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현재 여수 전남병원은 광무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리상 여수시 동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종합병원이고 수십 년간 이용했던 병원이 이전하게 되면 간 곳으로 조금 더 가면 되지라는 것보다 이곳에 늘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함은 당연하겠습니다. 네, 가장 우려된 부분입니다. 이 현재 여수 원도시민 동부권은요 대부분이 고령화됐습니다. 예. 이 여수 전남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연령대를 보더라도 노인이 대부분인데요. 이 노인들은 오랫동안 이용했던 병원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중앙동을 중심으로 충무동, 서강동 일대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지만 돌산이나 섬에서 나오는 환자 대부분이 이 여수 전남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이전하게 되면요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가까운 데로 많이 가지. 돌산, 섬 사람들 다 오고 요 시내 많이 오고 그러지. 좋은 점과 나쁜 점 따로 댕기니까 알아서 해야겠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차가 없으신 분들은 가기가 힘들죠. 근데 이것마저 가버리면 여수가 완전히 죽어. 진짜 이것마저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절대 반대죠, 절대 반대. 아니면 구신나. 아유. 어르신들, 섬 양반들, 아주 시골에서 각각 아주 많이 오지. 근데 여수 사람들이 진짜 이것마저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 안 돼. 전남병원을 왜 이익만 추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민의 발이 또 의료가 돼야지. 유익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여수시입니다. 원도심권의 의료 수급 우려는 여수 전남병원 이전 계획이 전해질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여수 전남병원이 이전한 후에도 기존 병원을 운영할 방안도 내놨었어요. 이거는 변경이 됐습니까? 저희 취재 결과요. 여수 전남병원에서는 웅천으로 신축 이전이라면서요. 의료법에 의해 병원의 개설은 한 의사당 하나만의 병원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광무동 부지병원 이용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웅천 의료시설 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헐값 매각, 깜깜 매각 등의 주장에 대해서 여수시가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가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요. 원도심권의 의료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미평동에 여수중앙병원이 개설됐고 여수 전남병원이 향후 웅천으로 인하하더라도 기존 병원 시설에 대해 병상수를 줄여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없다는 백지화가 된 상태인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지역 우려가 높습니다. 여수시의회 강현태 시의원 인터뷰입니다. 처음에 전남병원이 웅천으로 부지를 매입했을 때 우려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남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전남병원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병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웅천에 새로운 전남 종합병원을 짓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땅을 전남병원에다가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부지 전체를 원도심에 있는 병원 부지를 전체를 옮긴다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구상했던 대로 기존의 원도심에 그대로 전남병 유지하고 웅천에 새로운 종합병원을 건립해야지 애당초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 원도심에 있는 전남병원을 웅천으로 옮긴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과 지금 합의적 생각하지 않고 저는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 전남병원이 웅천으로 신축 이전을 하면 웅천동, 신기동, 학동, 선원동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종합병원만 4개가 되게 됩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 우려도 뭐 좀 이해가 가는 바가 있는데 지난해 11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현재 일시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수시에서는요,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해서 장례식장을 부속시설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신청한 상황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여수는 이번 4월 10일이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날인데요. 우리 지역 중고교 혹은 또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들이 뽑는 내가 뽑는 국회의원 이게 모의투표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지 않나요? 네네. 지방선거 때요. 지방선거 때 했는데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보는데 청소년들이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 지역에 보면 여수시는 65세 인구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한 6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 인구도 한 4만 1,000명 되거든. 2만 명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여수시 자체 예산을 보면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 예산이 올해 없어요. 정부 예산이 청소년을 싹싹 감되면서 지자체 예산을 가지는데 지자체 예산이 10억이 안 돼요. 이 4만 명에 대한 왜 4만 명이 놀고 새로 진로를 꿈꾸고 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 예산은 10억밖에 안 되는데 정부 예산은 잘리고요. 예. 근데 65세 이상 인구 6만 1,000명은 예산이 8천억 가까워요.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차이 나잖아요. 선거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청소년이 내가 뽑는 국회의원 해서 내가 희망하는 대한민국과 내가 희망하는 여수시에 대한 꿈들을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것 때문에 요즘 굉장히 좀 바쁩니다. YMCA.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온라인과 모의투표장에 예. 참여를 해서 직접 청소년들 와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만든 투표지로 해가지고 네, 만든 해본다는 투표지를 거죠? 해서 현재 국회의원들한테 투표를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뽑을 때 청소년들은 국민들 선택하고 비슷해요. 단 우리 여수 지역이니까 그 결과를 발표도 합니까? 네,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요? 네. 지난번에 해서 여수 정기명 시장하고 도교육감한테 청소년들이 선택한 당선증을 전달했죠. 예. 그러면서 공약도 제시해요. 공약도 제시하면서 신경이 좀 쓰이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19세부터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18세 19세들이 움직이면 좀 움직이는데 후보자들도 신경을 쓰는데요. 어떻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것은 어른들보다 투표를 더 잘해요. 어른들이 오히려 잘못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 대선 과정도 청소년이 뽑은 대통령은 달랐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뽑은 대통령하고 완전 달랐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아마 재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이제 그것대로 해석을 또 하실 것 같고. 김석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이제 한국 YMCA 전체 이제 전국에 있는 사무총장 협의회가 있어서 저는 다녀오고 김대희 총장님은 결석했습니다. 네. 네, 이걸 꼭 말씀드리려고. 방송에 결석 안 하시면 되죠, 뭐.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YMCA를 결산이 거의 1월이거든요. YMCA는. 그리고 2월이 총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내부 살림살이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없고요. 앞서 이제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민주시민 교육 과정에서의 청소년들의 모의투표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이게 오늘 주제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수 순천 광양에서 김대희 총장님 좀 빠뜨리고 하신 것 같은데 같이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혹여 그 지난번 그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함께 연관해서 좀 이어지는 좀 종합적
그 민주시민 교육, 청소년들의 어떤 모의 투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 예. 두 분이 이제 또 그 준비하시는 것 중에서 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오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면서 많은 것들을 좀 신경 잘 써야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에 전국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외고, 국제고, 이른바 특목고라고 하는 일반고로 전환됐을 텐데요. 지난 16일에 정부가 존치를 결정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지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두 분은 아무래도 교육 쪽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 혹시 놓치셨을 수도 있겠다, 한번 짚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또 지역의 교육 여건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대희 총장께서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좀 깝깝해요. 깝깝한 이유가 어떻든 2020년이죠. 문재인 정부가 25년도부터 5년 후부터 이 자사고하고 특목고를 좀 없애서 고교 교육을 좀 정상화시켜 보자. 고등학교 때부터 서열이 있거든요. 인류학교, 자사고, 이 특목고가 인류학교고 일반 고등학교는 이류학교. 그리고 우리가 시립계 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삼류학교로 처리해버리는. 그런데 이들은 그대로 또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으로 진학하는 코스하고 비례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계급과 계층의 서열화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런 좀 대안점으로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없애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평균화의 질을 높여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육 전문가,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하고 수년에 걸친 논의와 토론 속에서 이러한 좀 방향을 내세웠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정부 차원에서 그냥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실하고. 일이 나온 거 보면서 일단은 굉장히 좀 개탄스럽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인용을 하면서 영국의 그 이튼 칼리지라고 있어요. 6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은 이튼 칼리지를 포함해서 수백 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퍼블릭 스쿨 사립 고등학교가 7개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도 상당히 많은 지역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지만,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때 이 이스턴 칼리지라든가 여기는 2,000명, 3,000명의 학생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조국이 나라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총칼 들고 목숨을 버리는 곳이었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깔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재산을 양보하자는 것이 이 학교의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귀족들의 양성소, 그리고 어떤 계급의 계승자, 이런 사회적 비판도 영국 내에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든 이런 전통도 없이 사회적 약자나 공공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전통도 없는 우리나라 자사고라든가 특목고가 과연 이대로 이런 교육의 고교의 서열화가 대학의 서열화로 이뤄갔을 때 우리 사회가 앞으로 2,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보는 과정 속에서 참담한 거고요. 최근에 우리가 고위공무원 장관 후보자들, 장관급 후보자들 나왔을 때 자녀들이 주로 자사고나 외국어고 나왔던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 부모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들이 자사고의 부모님의 그 특권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자사고 입학을 준비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떻든 계급의 계승이 그대로 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더욱더 공고화되는 것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서열화, 세습화 문제를 이번 윤석열 정부가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한 좀 참담함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석 총장께도 논평 이어듣겠습니다. 먼저 이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해도 사실은 놀랍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자사고와 관련된 것을 어쨌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은 정말 치열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논쟁 자체를 무의미화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적 절타와 정당성 또는 민주적 합의 과정들이 이 정부의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무시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이 근간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뼈저리게
그 무너뜨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사고 그 특목고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요구했던 건 고교 평준화를 요청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미 학교가 입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입시에 더 좋은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어쨌든 욕망과 이것들이 고교를 서열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좀 전환했던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고교 평준화 안에서 이걸 또 서열화하려고 만들어진 게 자사고 특목고였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해소하고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 결정을 없애버린 거죠. 이건 또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고교는 서열화되어 있어요. 순천도 여수도 이미 아이들은 다 알아요. 이미 학원에 다니고 있는 저도 제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디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서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고교 출신이 또는 특정한 지역 출신이 어떤 특정한 대학을 가서 특정한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 될 수 있는 행정 권력이랄지 아니면 뭐 직업에 있어서의 높은 레벨의 수준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약간 평등의 기초에 맞춰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고교와 관련된 고교의 사교육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특목고 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원위치인데 일반고래 이것이 무너진 거다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 고등학교 서열화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 자체에 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교육 두 분 이야기 주셨고 그 전에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것이 이건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공통적인 우려를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이 관련해서 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특목고 자사고의 교육 노하우가 사장될까 우려된다라는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대희 총장님. 네. 답이 없네요. 그럼 김석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나쁜 판단이에요. 특목고 사립학교가 좋은 인재를 양성한다. 물론 한편에서 그럴 수 있죠. 미안하지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논문 낼 실력도 안 되지만 옆에 사람들의 코디네이터에 도움받아가지고 논문 내서 마치 뭐 외국의 유명한 인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고 그런 것.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우수한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무수한 아이들이 있죠. 예, 양성이 일반화할 수는 없는 일반 거니까. 학교에서 충분히 양성될 수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특목고 자사고에 보내보지 못한 이 뭐 한 맺힌 학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특목고 자사고가 있어야 이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잖아요. 근데 무슨 이게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마치 뭐라도 굉장히 숨겨진 노하우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반성합시다. 없어도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좀 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답을 찾으셨어요? 아니요. 그걸 정부 관계자가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개선하라고 이걸 이렇게 말해도 정부 공무원을 싶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정부 관계자의 자녀도 분명히 자사고나 특목고에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짐작해 보면 현실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 70개 정도 자사고가 34개 그리고 외고가 28개 국제고가 8개가 있어요.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가는지 실제로 중학교 때 학원 보내지 않고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좋은 애들 1%도 안 됩니다. 이들의 부모들의 80%는 뭐냐 하면요. 나름대로 가정 연봉이 1년에 1억 넘는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 서울 출신들은요. 엄마의 무지무지한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 속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서울에 있는 자녀, 대도시에 재력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를 보냅니다. 영어 끝나라에 한 달 두 달씩. 그게 수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개별 과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이런 건데요. 특히 이제 국어, 과학, 수학은 선행학습을 기본으로 합니다. 2, 3년 단위 선행학습을.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은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거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2-40만 원대의 월 2-30만 원대의 소아과금이 아닙니다. 이건 한 달에요 2-300만 원 주는 고액 과외이죠. 특수 과외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그런 집안의 자녀만이 그리고 또 입학을 위한 입학 전형에 관계된 자술서라든가 기본 내용은 또 특별 과외를 통해서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전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이 과정이 몇 년 동안 거쳐야지만이 원서를 내고 당당히 합격되는 곳이거든요. 그중에 실제로 자사고나 이런 특수목적고가 지역 전형이 있어요. 광역 단위는 지역 전형을 보통 한 10% 가지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 전형은 안 들어와 버려요.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저소득층 여기는 부끄러워서 안 가버리거든요. 그럼 미달된 것은 전부 다 일반 전형으로 해서 또 돈 있는 자녀들도 다 가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 그건 돈빨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육된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해서 영어 빼고요. 수학이나 과학처럼 수리한 논리가 잘해서 온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미리 몇 년 전부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에 의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반복학습과 선행학습을 통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이걸 우수한 학생이라 보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과학계를 간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카이스트라든가 일반 과학 계열로 가서 이과계통 가서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의대라든가 로스쿨이라든가 약대라든가 말 그대로 손쉽게 돈 벌 수 있고 수많은 고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인기 학과만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친구들이 과연 순수 머리만 좋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목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해소돼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이전 정부에 있었잖아요. 특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특수 목적에 맞는 그 꿈과 희망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학교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입시에 대응한 학교로 전락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있었는데 이걸 전환한 것은 이 정부 굉장히 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 자사고의 정원이 10명이라고 해요. 준비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이 아이들이 방금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선행학습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사고에 못 보내고 없는 자식들 없는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선행학습이 끝난 아이들이에요. 공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다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교사들의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 중에 핵심이 어디냐? 결국은 이 자사고 특목고의 목적을 상실해서 이걸 일반고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이 요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학생들마다 다 갖고 있는 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어디에다 공부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하. 그다음에 또 봅시다. 이미 일반 학교 안에서도 이미 등급제로 아이들이 이미 서열화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서열화 위에 존재하는 게 자사고 특목고란 말이죠. 근데 그 등급도 이제 5개로 이미 나눈다고 아이들이 실패하는 하더라고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공과 실패로 만들어지는 한국 사회의 이 정말 그 잘못된 이 사회적 문화 분위기가 이미 고등학교 진입하는 순간부터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주변에 둘러보면 이미 선행학습이 끝난 아이들이에요. 선행학습 했던 친구들도 서로서로 경쟁해. 요즘은 어떤 문화냐면 이용선 아나운서가 좀 달라요. 누가 어디 학원에 다니는지도 몰라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서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학원 같이 가서 떡볶이 사 먹는 게 학원에 가야 친구를 사귄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맛집이라고 표현해요. 맛집. 수학 맛집, 학원을. 영어 맛집, 국어 맛집. 맛집이라고 광고해 놓은 학원 본 것 같아요. 전단지. 그러니까 그 맛집을 같이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멋모르고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군요. 그러니 학교 안에서의 그 교육이 어느 수준으로 교육될지라고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맥락을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남은 시간은 이제 지역 교육 도대체 어떻게 할까로 고민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두고 봤을 때는 지역 인재들이 다른 지역의 자사고나 외고로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역 인재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남도 외고가 있고 과학고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께서 교육정책 수준 높은 공립기숙 중고등학교 설립이
밝혔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어떤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지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밝혔던 내용들은 이해는 돼요. 예. 현재 뭐 특히 지방 단위의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을 좀 넓게 보지 못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를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의 차별, 중고교 때부터 이런 교육의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지방 단위 전부 다 공교육하냐? 그러면 전체 우리가 한 50만 명, 아니죠. 고등학교만 해도 거의 한 120만 명 정도 될까요? 한 90만 명 정도 되겠네요. 이 친구들 전부 다 그러면 기숙사에 넣어야 되는 거죠. 왜 지방 고등학교만 공교육 기숙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뭐 학원비도 없어지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좀 없애는 과정. 이것은 결국은 대학 졸업 이후에 직업의 서열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한 3만 5천 개 정도 직업군이 있어요. 모든 직업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그 직업에 10년, 20년만 있으면 한 일간은 묵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벌일 수 있는 뭐 한 달에 뭐 2천만 원 수익이 있냐 없냐는 특수 직업군들이 있어요. 여기에 서로 보내려고 하는 측면 때문에 좋은 대학이 있는 거고 자사고가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 보면 지역에서 공사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정부 이런 영역은 철저하게 지역 인재로 좀 해야 된다. 지역 중고등학교, 지역 고교, 지역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한테 여수시나 전라남도 공무원 채용의 60% 권한을 주고요. 또 한전이라든가 여기 다양한 공기업들이 있죠. 남동발전, 동서발전이 있고 뭐 다양한 공기업들 여기에도 60% 이상은 지역의 고교 대학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뽑아라. 네, 뽑아야 된다. 지역 사회가 똘똘 뭉치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지역에서 써서 지역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분권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건드려내서 요즘 일반적인 공사는 국가가 투자한 공사는 40%까지 지역 인재인데 수도권 있는 대학들이 이거 헌법소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들이 갈 자리를 저 지역에 있는 대학교 아이들한테만 왜 40% 할당하냐 헌법소원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것을 60% 70% 늘려서 지역 고등학교 지역 대학 나오더라도 서울 사대문 대학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그 유명한 공사들 뭐 일반 뭐 또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이런 영역을 길을 줘야지. 어떻든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충분히 열심히 배우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차라리 교육개혁의 방향들을 줬으면. 알겠습니다. 예. 김석총 작가 드리겠습니다.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냥. 왜요? 방송하는 중인데 노코멘트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네요. 방송 시간이 지금 남았는데 왜 말씀 안 하시고? 방송인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깜빡. 이 천하람 이분은 사실은 검정고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뭐 입시 중심의 사고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거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당에서 나온 이야기인 당에서 거니까. 나온 걸 대변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이 준비위원장이 자기 경험으로 놓고 봐도 항상 입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 소신이 있었는데 이 내용 보면서 정당과 개인의 소신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만약에 이게 이 개혁신당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역시 한국 사회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돌파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회적 불안과 갈등의 요소를 지니는 가운데 갈라치기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은 자사고 특목고도 그런 건데 이 자사고 특목고와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지금 자사고 특목고도 기숙형 중고등학교로 유지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 교육이 대안될 수 있을까? 그럼 지역의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대 또는 뭐 의대 이런 데 많이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보다는 좀 더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표현도 요즘 되게 그 지능 낮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공교육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방식의 어떤 정책을 좀 내놓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수 YMCA가 아키스포츠단이라고 유아교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5세부터 7세까지 YMCA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를 들어 7세까지는 숫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이라고 하는 것과 글자 학습을 안 보내요. 왜냐하면 한글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배우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이 선행학습을 해요. 6, 7세 때 한글을 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지 않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수학 2에 나오는 미적분 영역 이건 대학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도 이과 문과 통합형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미적분을 알든 모르든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과 문과는 1학년, 2학년 과정은 대학에 들어가서 필요한 친구들은 미적분을 배우라는 거예요.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미적분 과정이 고교 과정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고 있어서.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은요. 다른 나라 대학에서 3, 4학년 때 배우는 영역이거든요. 저는 미적분이 제일 쉽고 재밌었어요. 그러는데 문제는 그럼 모든 고등학교에 미적분을 해야 된다? 요즘 이과 문과 통합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필요한 게 우수한 인재라고 한다고보다는요. 사람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창의성만 있으면 대학교 1, 2학년 교양 선택 과정에서 미적분을 배우고요. 그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가르치도록 대학 교육도 좀 내용을 잡아내는 쪽으로 저는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고교 학점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좀 세대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네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입시 중심의 교육 정책을 한 번에 확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교육에서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좀 더 수준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내용이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그걸 여쭤보려고 안 그래도 예. 적어놨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면 짧게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육의 방향을 획일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김석 총장 말씀 주신 것처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좀 이름난 학교로 가서 나의 학문적인 뜻도 좀 펼치고 그 나쁜 게 뭔가 아니잖아요.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대학 뭐 가면 좋지만 안 나와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직업 교육에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전자의 친구들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제가 사회는? 말을 꺼냈으니까 먼저 이야기하면 그래서 30초 정도면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지도가 행복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행복은 아까 이용선 아나운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것도 행복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기 위한 것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입시 요강이랄지 또는 어떤 아이들을 주로 선발하는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고 학교별로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최근에 작년에 놓고 보면 전라남 도에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이 진로와 관련돼서 수시를 보겠다는 친구들을 비롯한 이런 아이들을 학부모와 학생을 같이 상담해 가지고 학교 내에도 상담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진로를 좀 이렇게 해주는 방식들로 좀 이 입시와 관련된 입시를 행복으로 생각하는 아이들과 가정들을 위한 어떤 대응책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별로도 좀 확산되고 확대되어야 되고 학교 안에서의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어야 어느 특정한 고등학교에서 어느 특정한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정말 그 입시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서로 정보 공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해석해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그게 만약에 교육 노하우라고 하면은 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주지 제 말이요. 좀 아쉬움이 좀 그게 있어요. 평등에 대한 평등이죠. 그게 그러니까요. 평등. 김대 총장님의 조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떻든 교육의 경쟁력은 넓은 의미에 국가나 그 공동체 경쟁력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기존에 뭐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과연 국가나 그 사회 공동체의 경쟁력이 높여질까 좀 고민해 보는 거고요. 창의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 하나의 문제에만 대해서도 깊이 파면 충분히 그 영역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기여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것은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특히 정부는 이러한 기여의 다양성, 그죠? 이런 것들을 주어질 수 있는 교육으로 가는 거고요. 오늘 쓰러졌지만 내일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교육의 정점은 대학이라고 봐요. 진짜 좋은 집안 나와서 좋은 수월 교육을 해서 뽑아놓은 게 인재가 아니라요. 앞으로 40년, 50년 이후에 성년이 되었을 때 진짜 그 아이 머릿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그릴 수 있는 이러한 인재들을 좀 대학은 선택하고 또 대학 과정이 이렇게 지난한 공부의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오히려 대학에서 더 공부하고 여기서 미쳐나가는 그러한 좀 쪽으로 교육 시스템을
해 나가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토론 마무리하죠.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에 또 한 주가 흘러가네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흐르고 있어요. 노래 들으시고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용선이었습니다.